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하락을 멈췄다라는 것에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특이한 재료가 없었죠. 일단 뭐 실적 발표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올라가고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내려가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기대할 것은 이제 메타가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았다. 그래서 이제 시간외에서 상승세를 좀 크게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건데 변동성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뭐 다우지수 전부 다 혼조세 마감한 그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가 오늘부터 재개가 됩니다. 자, 드디어 오스템 임플란트가 4개월 만에 횡령의 부담을 딛고 거래 재개가 되는데요. 뭐 걱정도 많겠죠. 그렇지만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금이 묶여 있다가 다시 풀려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석방과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우리가 격리가 돼가지고 갇혀있다가 이제 격리가 해제돼서 풀려나는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또다시 52주 신저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왜 계속 내려가는지, 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의 어디가 그렇게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다각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뭐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안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인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더 좋아진다라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겠습니다만 재료라는 부분들은 그다지 뭐 중요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재료로 잡혀 있었던 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 진행가 갔죠. 그 다음에 뭐 GDP라든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겠는데 주말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경제지표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기업들의 실적,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뭔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다르게 만들 것이다 라는 전망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플러스 0.19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01입니다. 그냥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은 좀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상승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전에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는데 마감 때 그냥 거의 다 상승폭을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을 해버리게 되면 주가의 부담감이 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뭐야, 오르다 마는 거야? 에이,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장은 뭐 일단 전일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심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를 했을 텐데 이거밖에 안 돼서 조금 아쉬워하는 듯한 눈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재료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종목별로 엇갈렸다. 그래서 시장이 실적이 다 좋아지는구나가 아니라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놈도 있고 내려가는 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혼조세로 머물러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감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일단은 4% 정도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의 주가는 예상치를 밑돈 실적 발표에 3% 이상 하락했다. 자, 그 다음에 보잉 기업의 주가가 손실이 예상보다 확대됐다는 소식이 7% 이상 하락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뭐 전체 인력의 9%를 감원하기로 했다라는 로빈후드 이 주가도 5%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았음을 불구하고 다음 분기에는 우리는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 상승했고요. 비자의 주가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에 6% 올랐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주가가 올랐고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조금 애매하지만 다음에 좋아요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즉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나쁘면 떨어진다.
이 단순한 논리가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뭐 압도적으로 좋았다거나 기대치가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라면 주가가 당연히 반등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야, 이거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종목들 잘 골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하게 된다라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제한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메타, 페이스북의 이제 주가가 그나마 이제 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시간 내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얘기가 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닝 시즌이니까 기업들 실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여전히 시장의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지속, 연준의 긴축,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아주 뭐 그지 같은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소가 되면 인플레이션하고 연준의 긴축,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상황이 조금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푸틴은 계속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폴란드 지역에 지금 뭐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루블라로 결제해라 그랬는데, 폴란드 같은 뭐 국가나 이제 뭐 독일 이런 국가들도 있었죠. 이런 국가들은 이제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가스 줄 수 없어, 이렇게 딱 문을 닫아 걸었어요. 중요한 건 폴란드 같은 경우는 니니까 없어도 돼, 우리는 뭐 다른 데서 사다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독일 같은 기업은, 국가들은 조금 문제가 되죠. 독일 같은 경우는 한 40%, 45% 정도가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 받는다, 약간 애매하겠죠. 그래서 뭐 미국이 이제 그 부분을 대신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당장 충격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된다라면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뭐 러시아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가 됐을 경우에 유럽 지역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석유 가스주들 어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거, 네,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문제는 전부 다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그런 것들을 꽉 올가매고 있고 또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다른 시장 전문가들은 뭐 그렇습니다. 시장이 실적에 의해서 약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실적이란 부분들이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충분하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이 계속 늘고 있다. 네, 위험이 계속 늘고 있다. 위험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식 포지션을 중립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팀들도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관망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것은, 네, 매도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관망하겠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또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요, 12월까지 금리를 2.75에서 3%까지 인상할 가능성은 47.5%,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아질 것인가? 3에서 3.25까지 인상할 가능성은 30.7%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지금 낮은 상태죠. 그러면 한 2.5, 2.2에서 2.5 정도로 예상을 해본다라면, 지금 뭐 크게 저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죠? 금리 인상이 크게 오버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빅스텝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 지금 5월달에 0.5% 올리겠지만, 막 0.75, 막 0.5%씩 막 연달아서 올리는 그런 쪽은 조금 더 뒤로 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건 예상치기지만,
금리가 2%대를 7월 달에 달성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 후반부에 금리 올리는 것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2.5, 2.25 그 정도까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 예상했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일단은 시장이 만들어지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딱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뭔가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좀 답답한 모습이고요. 나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형태에서 그것을 받아줄 만한 움직임이 별로 없다라는 거가 되겠죠. 뭐 전쟁이 끝난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시장의 어떤 부담감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증시도 뭐 그렇게 상황을 본다라면 당분간은 더 이 저점대 박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 상단으로 올리고자 하는 단기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반등도 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모습이 좀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내렸다면 다시 오를 테고요. 올랐다면 또 다시 옆으로 누워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번 주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가 되면 FOMC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FOMC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만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에 그냥 갇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밑으로 많이 깔리게 되면 오히려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시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의 주가 반등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테마주들, 중성주들만 판치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드디어 거래 재개가 됩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2천억 원대 내부 횡령 사건인데 이 정도면은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거의 뭐 100%가 넘는 그런 규모였잖아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횡령 자금들을 얼마만큼 회수할 것이냐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뭐 상장 폐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걱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그냥 바로 지금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딱 꽉 채우고 나서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운이 좋았다는 것도 있어요. 네, 왜냐면 1월 달부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고점에서 계속 이 시가총액을 유지할 정도로 뭐냐면 거래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 정도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모습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횡령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된 것이 고맙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좀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뭐 그 횡령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사유는 다 해소가 됐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서는 사회이사 과반수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그리고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개선 등등등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얘네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를 예상을 해왔었던 것만큼 이제 이번에 거래 재개가 되고 났을 때 이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물려있는 분들은 그냥 다 갖다 팔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가 되는 것. 이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에도 일단은 기업이 꾸준하게 실적을 올렸다는 것. 그 다음에 긍정적이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소액 주주가 43,000명 정도가 되는데 보유 주식만 1조 4,80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이 한 방에 날아간다. 그러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충격을 방지하고자 보통은 이제 뭐 개선기간 명령을 준다거나 그렇게 되지만 요거는 개선기간 명령에 대한 것들이 되게 간단합니다. 뭐 기업이 내부적으로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횡령이잖아요. 그 부분만 잘 어느 정도 이제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업이 실적이 나빴다거나 뭐 자본 잠식이 일어났다거나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경영 정상화를 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개선 명령을 붙이게 되면은 1년 정도씩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냥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접어들었고 이제
주가가 다시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면 이 연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악재, 그 부분을 오스테오 임플란트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악재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긴축,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악재도 있었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흔들어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외국인들이 이제 팔아먹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재인데, 그거 거래 정지 때문에 계속 묶여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게 된다라면 주가가 큰 폭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뭐 거래가 이제 묶여있는 것보다 낫겠죠. 없어지는 것보다 낫지만 여기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약간 골치 아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오늘 시장 상황 보시면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오스테오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면 팔고 나오는 것, 그것이 일단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포인트, 지금 3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고 그 정도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지금 재료가 특별한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약간 경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공포에 짓눌린 삼성전자 또 52주 신저가다. 이러다 5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자, 10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5만 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최근에도 1분기에도 아주 좋았어요. 계속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뭐 코로나의 봉쇄 조치가 있고, 뭐 IT 정보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악재를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런데 실적은 좋아졌잖아요. 악재가 있는데 실적이 좋아졌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졌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 우리 집에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올해는 그냥, 이번 달에는 그냥 지난달보다 뭐 1억 원 더 벌었네?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1억 원 더 버냐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악재 속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야, 저것 때문에 빠지는 거야. 근데 실적이 좋아져. 이거는 사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뭐 실적이 좋든 아니면 거시적인 악재가 있든 외부적인 변수가 있든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게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 여기에 대한 부분일 걸 생각합니다. 환율 상승하면은 이거 삼성전자 실적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수출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 환율이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어난다는 거. 지금 악재고 뭐 호재고 아니면 뭐 실적이고 뭐 환율이고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외국인들 매도에 따른 그런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아치우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보니까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뭔가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주주 친화 정책이 너무 약하다. 지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뭐 배당도 많이 좀 챙겨주고 실적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움직임도 좀 괜찮고 그런 기업들 찾아야 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지. 거기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주는 이제 자사주 매입, 그런 부분도 너무 약하다. 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임원들이 진짜 눈꼽만큼 코딱지만큼 이제 매수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뭐 팍팍 사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조금 진짜 뭐 이렇게 나 좀 샀어라는 식의 어떤 티내는 정도, 그런 정도씩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도 안 해.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배당을 엄청나게 띄워서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네가 뭐 용가리 톡보냐 그러면서 그냥 팔고 싶다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자산 또는 이제 믿을 만한 기업 또는 이제 우리가 장이 조정받을 때 이것을 그냥 계속 모아갈 만한 기업,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기 시작할 때 지금 보유 비중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자금을 집행할 때, 자, 한국 주식 뭐 20조 정도 팔아 라고 됐을 때,
뭐 삼성전자는 한 주만 팔고 다른 종목은 많이 팔아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비중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많으니까 20조 중에서 뭐 한 5조를 갖다 팔아 6조를 갖다 팔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겠는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실적이 올라가도 그냥 흥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냐? 외국인들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율이 일단은 안정화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즉 배당을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주가를 방어를 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은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자세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떨어지면 떨어지지 뭐 이거 아니면 주가가 아직은 덜 빠졌어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근데 가만 따지고 보면은요,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가 와르륵 나온 자리가 7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6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빠진 게 10% 정도 전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저점 대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뭐 그렇게까지 부담될 이게 뭐 있나 싶기도 하죠. 근데 계속 이제 공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신저가 어제보다 오늘 0.5% 빠지면 그것도 신저가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계속 느끼게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복잡한 내용들 뭔가 심증이 가는 건 있는데 뭐 딱히 이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근데 저 위쪽부터 지금 9만 원대부터 끌려 내려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0% 넘게 나올 수 있겠죠. 더 빠지면은 어우씨 이게 뭐야 이렇게 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이실 거라 생각을 하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를 대응하는 전략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매수를 하지 않고 시장에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려있는 분도 괜찮아요. 안 팔고 계속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는 액션을 취하지 말자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혼조세를 보였는데, 실적에 대한 기업들이 뭐 들락날락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은 재료가 없는 상태예요. 재료가 없는 상태고, 뭐 일단 하락을 멈췄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만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스테인 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뭐 일단은 악재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다, 살아만 난 게 어디냐, 고맙다 그러면서 또 매수해 줄 것이냐, 이것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라면은 적당히 팔아먹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왜냐면 악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쁜 상황에서 거래 재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대나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라면 적당히 팔아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플러스 나온다면 땡큐 하면서 팔아먹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계속 신저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해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려면 배당 더 많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취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적극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돌아설 때까지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망자가 되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매수하지 말고 매도하지 말고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행기를 쓰시는 분이 이제 해놓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짧은 거예요. 맛있는 국밥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국밥집 앞에는 재미있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먹기 싫으면 오지마. 너무 웃겼다. 너무 웃기다는 얘기죠. 이게 먹기 싫으면 오지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희한하게도 그 국밥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밥을 먹었다.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맛있으니까 자꾸 온다라는 이야기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 구도예요. 근데 맛있는 국밥집에
이런 글씨에 써있다 이거지. 먹기 싫으면 오지 마. 근데 맛있으니까 줄을 서서 먹는다는 이야기야. 이게 뭐예요? 좋은 기업은 네, 주가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싫으면 사지 마. 됐어. 배짱을 부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샀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은 오기 싫으면 오지 마가 아니라 제발 좀 와주세요 되겠죠. 근데 됐어. 너 뭐 필요 없으면 뭐 쫄리면 뒤지든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기업들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뭐 있어. 그죠? 쫄리면 뒤지든가 뭐 됐어 나는 갖고 갈 테니까 네 오히려 뭐 그 팔 거면 좋지 경쟁 상대가 줄어드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배짱 아시겠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야.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그 가격이 싸져서 좋네요. 땡큐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주식에 신뢰감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 신뢰감을 가지십시오. 당장은 뭐가 아닌 것 같아도요. 조금 지나면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아주 잘 되실 거라 믿어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다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같이 손 꼭 붙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장정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